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수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만나는 초대 손님은 정말 다양한 면모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치학자이자 언론인, 방송인이고 국내 최초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뛰어난 지식과 역량으로 날카로운 정치 외교 평론을 펼치는가 하면 방송에서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MIT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모습을 분석했는데요.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BS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거리의 만찬 패널로 활약했고 MBC 100분 토론에서도 탁월한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지윤의 지식플레이, 지윤앤 은환의 롱테이크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정치학자이시고 언론인이자 방송인이시고 정치외교 평론가이시고 구독자 12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이기도 하신데 박사님 모시고 엔잡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팁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히 무겁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뭔가 좀 이상한 시대를 저희가 사는 것 같은데 저희 도대체 무슨 시대를 사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1부에서는 박사님이 골라주신 인생책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 박사님의 여러 가지 작업들 여쭤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도 두루두루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게스트께 인생책 3권을 골라달라고 하고 그중에서 한 권을 제가 읽을 만한 거를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3권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에릭 라슨의 폭격기의 달이 뜨면, 그리고 로스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 그리고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폭격기의 달이 뜨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두 책도 잠깐 좀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두 책 다 잘 모르는 책이거든요. 네. 로스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 이건 무슨 책인가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네. 인생책을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인생책이 없어요. 새로운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인생책 하고서 딱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 좋아하는 책들 그 중에서 한 3권 정도 골라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좋아하는 책들 그렇게 3권을 이렇게 골라갖고 드렸던 거고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로스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는 먼저 이 로스킹이라는 작가가 특히나 르네상스 특화된 약간 논픽션 소설 같은 걸 많이 쓰는 작가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브루넬스키의 도움이라든지 그러니까는 피렌체 가면 두오모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올렸는가. 그 도움을 어떻게 올렸는가 이런 이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와 교황의 천장. 이런 식의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예술가 그 시대의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필경사라고 하죠. 베스피아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하면 다 뭉뚱그려서 르네상스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르네상스가 시기가 있거든요.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하면은 이제 1500년대
네. 그때 굉장히 뭐 떴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의 가장 이제 절정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예술가들이고 네. 시작은 우리 뭐 잘 아는 페트라르카라든지 조토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트리젠토라고 얘기를 하는 초기. 근데 이 필경사인 베스피아노는 이제 중간기, 꽈트로젠토라고 하는 1400년대. 그래서 막 이제 절정으로 향해 가던 시대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필경사라고 한다면 결국 책을 만드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막 뭐 사파도 그렇고 막 거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차를 딱 만들어 갖고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주로 귀족이라든지 네. 왕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이제 굉장히 네. 고급 독자들, 그렇죠. 고급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거의 예술 활동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하는 네. 그런 직업이었겠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그냥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어떤 문화 예술 같은 게 다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 같이. 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잖아요. 네.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이 나오면서부터는 책은 사실 그건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메시지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렇죠. 대중들한테 어떻게 소비되는 걸로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네.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좋죠. 그렇잖아요. 싼 값의 책을 보니까 일반인들은 좋은 거죠. 뭐 지금 저희 기준에서는 책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쵸. 책이 그 안에 내용이 문제지 뭐 이렇게 그 예쁜 뭐 장정이나 뭐 그런 뭐 필경사들이 공들여서 했던 뭐 그런 게 뭐 책의 본질이냐 이렇게 저희는 얘기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 시기를 거쳤던 필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하나의 혁명 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기의 인생도 네. 완전히 막 달라지게 되고. 한 시대가 끝나는 예.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담은 얘기예요. 그런데 뭐랄까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근데 책이 예전의 의미의 책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책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이게 역사를 어떻게 다르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 저희 AI 시대가 떠오르지 맞아요. 않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자꾸 연관지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이 로스킹의 작품의 특징이 네. 정말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어떤 뭐 흥미로운 이야기 또 우리 몰랐던 정보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에릭 라슨이랑 좀 비슷한 비슷해요. 저자네요. 네, 그런 네. 류를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정보가 좋아해요. 많고. 네,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막 피렌체에 네. 가 있는 것 같고 막 네. 그래서 그 책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예브게니 오네긴 이건 좀 장르가 독특한 작품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운문 소설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우리 아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웠었던 뭐 산문, 산문, 운문 막 운문. 이러잖아요. 뭐 좀 소설 이상한 단어죠. 운문 소설. 그죠? 뭐 소설시 뭐 이렇게는 이제 익숙한데 근데 두 개가 섞인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처럼 적혀져 있는 소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었던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네, 근데 고등학생 때 읽을 때는 이제 사랑 이야기로 읽었죠. 네. 그래서 막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네. 막 그때 막 짝사랑하던 남자한테 막 체이어갖고서는 막 상처를 안고 막 이런 나중에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읽었었는데 네. 나중에 뭐 조금 알고 보니까 그 시대상이랑 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모르죠. 지금은 사실. 많이 알지만 다른 이유로. 굉장히 이렇게 러시아 어떤 시간에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그죠, 이미지로 그죠. 다가오는 네.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썩 좋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사실 러시아의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문학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인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게 퇴색될까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푸시킨이다. 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에프게니 오네긴 같은 경우는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게 오페라라든지 발레라든지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페라도 좋아하고 또 발레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프리마돈나 강수진 선생님이 이게 이제 또 여기서 오네긴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레퍼토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푸시킨이라는 인물 자체가 흥미로워요. 고등학생 때 읽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좋아하시고 관련 뭐 오페라라든가 관련 작품도 다 찾아봤지만 인생책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책이다.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푸시킨 같은 경우는 외 증조 할아버지가 흑인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죠? 예. 네. 아 약간 무슨 뭐 러시아 문학의 무슨 뭐 할아버지쯤 되는 뭐 그쵸?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외증조 할아버지가 원래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이거나 뭐 약간 좀 높은 신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예 매매가 막 성행할 때는 네. 다른 부족에서 납치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전쟁 포로거나 그러면 이제 네네. 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끌려왔다가 오스만 제국에서 여기서 이제 러시아로 건너가게 됐는데 뭐 혈통이 좋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네. 뭐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아끼고 그래서 결국엔 귀족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푸시킨의 운명도 굉장히 뭐랄까 영화처럼 끝나는. 사실은 이 소설하고 뭐 본인이 그거를 알고서 이런 글을 썼던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결투를 하다가 결투에서 지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는. 자기 소설처럼. 네, 약간 좀 그래서 굉장히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무슨 강연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책도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저희는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네네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세 책이 좀 약간 결이 비슷하네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역사 네네. 그것도 되게 장쾌한 역사하고 좀 그런 배경에 좀 약간 뭐 우리가 뭐 대하 서사라고 하던 뭐 그런 서사가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네, 그런 책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 저 그런 책 좋아해요. 그러니까 역사책 좋아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읽는 거는 그래도 사회과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죠. 저는 사실 뭐 박사님이 뭐 미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책을 들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뭔가 정치책 네, 내지는 네. 뭐 정치 교양서 내지는 뭐 꼭 정치는 아니더라도 뭐 뭔가 뭐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재미없잖아, 그러면. 너무 예상했던 대로 갖고 오면은. 예. 덕분에 흥미진진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폭격기의 달이 뜨면 제가 책 소개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읽었는데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읽어도 끝이 안 나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재미는 있는데 왜 이렇게 끝이 안 나 했는데 박사님 이거 저기 종이책으로 네, 읽으셨나요? 종이책으로 읽었어요. 이 두께 이렇게 선뜻 손이 가시나요? 이 정도면은 어,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 752쪽. 네. 무슨 뭐 알렉산더 해밀턴 책 같은 네네. 경우는 막 천 몇 쪽. 1,500인가 막 그쵸, 그래요. 그쵸. 예. 그 뮤지컬도 나왔던데. 맞아요. 알렉산더 예, 해밀턴. 아주 네. 유명하죠. 이렇게 두꺼운 책 평소에 좀 많이 읽으시나요? 좀 뭐 두꺼운 책은 뭐 발췌독을 하신다든가 뭐 그러신가요? 저는 발췌독 싫어해요. 예, 그냥 처음부터 쭉 처음부터 읽어야 끝까지. 되는 스타일이라 갖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사회과학 서적은 사실은 두꺼운 책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쵸. 네. 예, 그래서 약간은 좀 익숙해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들고 다니면 팔 근육도 조금 맞아요. 근력 운동도 진짜 되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책이랑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이랑 같이 네. 들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전자책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는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책 넘기는 그 맛이 있잖아요. 전자책이 글자 크기 커져가지고요. 아, 노안에 그러네. 정말 좋더라고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폭격기의 달이 뜨면 언제 어떻게 읽게 되셨나요? 이 책 좋아하시는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책은 근데 비교적 신간이잖아요. 예부기니 오네긴에 비하면.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비하면 뭐 훨씬 신간이고 한 네. 3년 전쯤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그냥 제가 이제 심심하면은 뭐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그냥 앱이나 이런 걸로 봐요, 그냥. 예, 뭐 K문고, 뭐 네네. Y문고 뭐 이런 앱 같은 거 이제 뭐 첫 화면에 뭔가 추천책이 예, 있으니까. 근데 저는 추천책은 거의 안 봐요. 그렇습니까? 그냥- 이거 저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주시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있는데 이제 이런 유의 책이 근데 이렇게 앞에 딱 뜨진 않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앞에 딱 뜨는데 네. 이런 책은 앞에는 안 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쵸. 들어가면은 예.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팬이 있는 작가 맞아요. 책들이 먼저 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주로 읽는 책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다가 큐레이션을 해주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일단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폭격기의 달이 달이- 뜨면 네. 뭐 좀 알 듯 모를 듯한 네.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참혹할 것 같은데 또 폭격기의 달이라고 달.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감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 섞여갖고 네. 이렇게 약간 엣지 있는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그 말을 들으면 저희가 약간 하늘에 좀 떠 있는 것 같은 네. 밑에 좀 구름 깔려 있고 앞에 폭격해야 될 도시 같은 거 있는 그쵸. 것 같고 왜 뒤에 달 떠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서늘한 아름다움 뭐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바그너 음악 같은 거 좀 깔려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딱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냥 네. 샀죠. 원래 뭐 2차 세계대전에 뭐 관심이 되게 있다든가 에릭 라슨의 책을 쫓아간다든가 뭐 이런 건 그런 아니었고요. 건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얘기하기 전에 폭격기의 달이 뜨면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에릭 라슨의 폭격기의 달이 뜨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 대공습 기간 윈스턴 처칠과 그의 측근이 보낸 1년을 날카롭고도 섬세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출간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버락 오바마와 빌 게이츠가 2020년 최고의 책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취임한 1940년 5월부터 1941년 5월까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독일의 폭격기가 하늘을 뒤덮고 런던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절, 그 참혹한 순간들을 에릭 라슨은 일기, 회고록, 군사기록을 바탕으로 마치 영화처럼 생생히 재구성합니다. 정치적 수완가이자 언변의 달인이었던 처칠, 그리고 그의 딸 메리 처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공포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고 웃고 견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전시 지도자의 고뇌와 가족의 사적인 순간이 절묘하게 교차하며 독자는 어느새 당시 런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느끼게 됩니다. 저자 에릭 라슨은 방대한 사료 조사와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논픽션 작가입니다. 저서 화이트 시트는 미스터리 문학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에드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출간될 때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그의 책은 지금까지 누적 판매 1,000만 부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폭격기의 달이 뜨면 외에도 사자의 성에서, 썬더스트럭 등의 저서에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온 에릭 라슨은 오늘날 논픽션의 진화를 상징하는 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격기의 달이 뜨면 박사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약간 논픽션 작가가 이렇게 쓰면 반칙이다. 이거 약간 좀 소설가들 이렇게 좀 업계에 좀 침범이다. 그러니까 논픽션 하면 사실 좀 따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 책은 뭐 이런 느낌인데. 네, 맞아요. 근데 이 책은 구성도 그렇고 뭐 내용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네. 적어놔서 그냥 빨려 들어가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좋은 초이스?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이게 참 내가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싶은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제목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네. 제목이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 국내 출판사가 붙인 제목이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제목은 좀 다르죠. 네. 원제는 The Splendid and the Vile.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화려함과 사악함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스플렌디드 이건 좀 화려함 뭐 그리고 바일 하면은 뭐 사악함인데 이게 원래 이 책에도 나오는 그 처칠의 비서 콜빌. 네. 이 콜빌이 자기의 이제 이 일기장에 써놓은 그 문구가 있대요. 네. 그래서 달이 막 휘영청 달이 이렇게 뜬 때 밤에 네.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고 폭격을 하고 막 그러면은 막 불이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찬란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가 된 적은 없었다. 아, 이거는 뭐 저 영국 국민의 멋짐과 나치 독일군의 사악함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그 문구가 정말 멋있는데 네.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겠죠. 저는 한국 출판사 제목을 정말 잘 붙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잘 정말 붙인 기가 것 막힌 같습니다. 제목이다.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에 사실 이제 그 제가 막 의, 애 이런 거 헷갈려가지고 폭격기 애 다리 뜨면으로 읽었었거든요. 폭격기에게 다리 게 네. 그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폭격기의 다리 뜨면이라고 네. 하니까 폭격기의 달 하니까 확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박사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폭격기의 달? 그 말씀하신 대로 폭격기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냥 Bomber's Mo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네. 뭐 1940년부터 41년 사이 이제 영국을 이제 독일이 공습을 할 때 그 블리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때 대공습.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GPS 유도 장치니 뭐 레이더니 뭐 다 있으니까 상관이 네.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많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비행기가 가서 밤에 공습을 하면은 네. 이게 불을 켜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 갑니다 하고 가는 거니까. 네. 그건 안 되고 이제 불을 끄고 가갖고서는 이제 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자기들의 표적에 폭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공습을 잘 하려면은 휘영청 밝아야 달이 떠야 되니까. 되는 거예요. 네. 보름달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달이 막 휘영청 뜨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네. 오늘 공습이 공습이 있겠구나. 있겠구나. 네. 그래서 폭격기의 달.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대공습 기간에 런던이든 뭐 영국 국민들이든 달이 뜨면 폭격기에 달이 떴구나. 바머스 문이 뜨는 날이구나 네. 하면서 너무너무 무섭게 오늘 바로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게 되고 무섭고 아름다운 그런 밤이 그려집니다. 네. 책이 근데 거의 뭐 무슨 윈스턴 처칠 찬양 책인가요? 읽으면 너무 뭐 매력적으로.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고 네. 막 사랑에 빠지게 되고 처칠 형님 뭐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막 이런 그렇다고 막 이제 에릭 라슨이 이 단수가 낮은 저자가 아니라 가지고 막 무슨 처칠 수령님 뭐 이렇게 수류탄 뭐 나뭇잎으로 뭐 수류탄 만들어가지고 던졌다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네. 막 온갖 단점이 나오고 막 이 양반도 고생 참 진짜 많이 그러니까 했겠다. 저 막, 특히 그 아들내미 때문에 진짜 아들내미, 얼마나 랜도프 마음고생했을까. 아들 뭐 며느리 뭐 딸들도 성격 만만찮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 와중에 뭐 주변 사람들도 뭐 다 한 성과라는 와중에 상황도 너무 이렇고 근데 사실 뭐 처칠 본인이 좀 문제예요. 네, 성격이 진짜 성격도 그렇고 막 이런데 여튼 이 진짜 마술 같은 책이라서 읽다 보면은 처칠의 굉장히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맞아요. 네, 제가 영국 국민인 것 같은 그리고 이런 지도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책 덮고 752쪽이니까 이제 한 번엔 못 읽어서 책 덮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처칠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아찔하더라고요. 그건 좀 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가 노조를 결성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해야겠다 싶은데 처칠 좀 박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학자로서 정치 리더로서 처칠 좀 어떤 사람인가요?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평생을 같이 살 남자라면은 챔벌린을 고르지만 네. 폭풍과 몰아칠 때는 처칠을 고르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칠 같은 사람이 돋보였었고 그리고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평소의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영국이. 아니 영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어요. 네. 그거를 이제 다키스트 아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영화 제목도 영화 제목 있었죠. 그대로 네. 예. 그게 이제 철실이 바로 요 시대예요. 요 네. 시기. 그래서 저는 그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었고 네. 거기서 게리 올드만이 정말 연기도 진짜 잘했고. 네, 상도 받았고. 네. 근데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약간의 돌 아이 기질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약간 아닌 것 같던데요. 좀 많이죠, 사실은. 좀 많이. 근데 또 보면은
굉장히 또 그 약한 부분, 여린 네. 부분, 어떤 감성적인 것 이런 인간적인 것들도 면도 나오거든요. 있고. 네. 굉장히 막 독불 장군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맨날 그냥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이미지가 있다가 근데 또 이렇게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열광을 하고 따랐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전쟁 끝나자마자 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 정치인으로서 처칠의 장점은 뭔가요? 약점도 좀 듣고 싶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으로서의 처칠의 장점은 자기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것.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뭔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세상이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상천하 사람인데. 유아독전 딱 그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처칠의 강점이자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아까 뭐 내 사장님이 우리 뭐 보스가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라는 생각하셨는데 저는 약간 비슷한 미국 대통령이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물론 처칠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네. 네, 그 그랜트 장군 같은 경우. 아, 그랜트 장군. 네, 네. 남북전쟁 당시에 네. 연합군 장군이었고 그리고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단 항상 술에 쩔어 살았고 비슷하죠. 그 리 장군하고 대위돼가지고 완전 대비되죠. 네, 아주 뭐랄까 신사는 아니었던 양반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리 장군이 한국 선언하러 가는데 이렇게 딱 차렸고 리 장군은 막 귀족 같잖아요. 네. 딱 막 이러는데 누가 패잔병이고 누가 뭐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분이 북군이 막 지고 막 그럴 때에도 태연했다라는 거예요. 뭐 링컨이 좀 신임을 해주긴 해줬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졌으면 내일 이기면 되지. 뭐 이런다든지 전혀 뭐 굽힘도 없고 굉장히 담대하고 좋게 표현하면 담대한 거죠. 좋게 표현하면 그릇이 크고 네.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생각머리가 있는 인간인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약간 처치라고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그렇군요.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랜트 장군에 좀 비슷한데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작가님은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네네.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까이서 저는 몇 번 겪었거든요. 아, 가끔 그러세요? 이제 언론사에 이제 그런 양반들이 편집국장이 되는데 좀 이렇게 막 자기 집에 안 가. 내가 집에 안 가는데 왜 밑에 기자들이 집에 가지? 뭐 약간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 그리고 꼰대라 막 그랬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렇죠. 예. 네. 꼰대들. 꼰대인데 막 성격 센 꼰대. 예, 자아 센 꼰대. 이래가지고 되게 겹쳐 보이는 사람 많았어요. 아, 이제, 그랬어요? 대통령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멋있네요. 뭐 그런 자아가 센 사람들이 아마 전개에 많이 있을 건데, 그럼요. 자기가 지도자라고 믿고 많이 있을 건데, 이제 폭격기에 달을 때면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일단은 처칠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 뭐 처칠의 비서든 처칠의 가족이든, 뭐 이 처칠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건, 뭐 그런 보통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아예 처칠과 거리가 먼. 이게 이제 당시 영국 국민들의 일기를 상당히 이제 사료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은 진짜 처칠만큼은 아니지만 읽다가 장난 아닌데 뭐 이런. 네, 장난 아닌데 싶기도 하고 막 정들기도 하고 좀 약간 혀도 차게 되고 뭐 이 연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전쟁 중에도 사랑하고 뭐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다 하죠. 혹시 뭐 기억나는 캐릭터 있으세요? 아까 처칠 아들도 잠깐 얘기하셨고 그 인간은 정말 기억납니다. 네. 많이 기억납니다. 저는 흥미로웠던 인물은 그 비서 콜빌. 콜빌. 네. 처음엔 사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처칠을. 네네. 처칠을 별로 안 좋아했죠. 채머닝 파였고 네. 그래서 저 인간 언제 잘리나 약간 이런 걸 바란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실 약간의 브로맨스까지 느껴지는. 네. 네, 그러니까 처칠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그리고 네. 어떤 그의 고뇌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좀 존경하면서 네.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플롯이긴 그러네요. 한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약간 소설로 치면은 좀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처칠이 주인공인데 그 내레이터 역할을 이제 콜빌이 좀 하고 맞아요. 근데 이 내레이터는 좀 약간 미숙한 젊은이인데 저희가 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젊은이잖아요. 그쵸. 결국 예. 그 처칠 옆에 있으면 계속 굉장히 안전하게 화이트 칼라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꾸역꾸역. 가겠다고 오냐고 하지도 못하면서 꾸역꾸역 나 눈 나쁜데 콘택트 렌즈 넣어가지고 전투기 그러니까. 몰겠다고. 예, 처칠은 또 뭐 안 된다고 하다가 갔다 와 뭐 이러고. 그 약간 아들처럼 봐주는 그런 네. 느낌이랄까. 네. 저는 근데 그때 이 당시도 콘택트 렌즈가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 연애가 안 풀리는 것도 왠지 저는 이제 연애 잘 못하는 남자로서 못해본 남자로서 동병상련이 되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었구나. 25살짜리. 근데 보면은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 못하는지는. 이해 되게 잘 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잘 가요. 왠지 딱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것 네. 같아. 약간 이 생각을 좀 뭔가 들기는 이렇게 하죠. 테리우스 같은 남자는 아니죠. 아니구나. 아니죠. 예. 좀 안쓰러운. 제가 딸이 있으면 약간 맡기고 싶은 남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자한테 아빠가 매력이 맡기고 싶은 그렇죠. 남자는. 네, 이렇게 얌전하고 근데 또 이제 뭐 전투기 몰고 나가가지고 영국을 위해 죽겠다고 뭐 이러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그러면 돌아왔을 때 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달라져 나오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다.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았어요. 처음부터 뭐 비호감인 청년은 아니었는데 네, 그냥 별 호감이었는데 무매력. 네, 무매력.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땀 냄새 안 나는 그런 남자. 그렇죠. 약간 이렇게 이제 자켓 입고 안에 체크무늬 그 조끼를 입고 여기다가 보호타이를 했을 것 같은. 네. 그리고 깡마르고 그랬었던 남성이었는데 전투기를 타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막 톰 하디가 됐어. 뭐 약간 이런 거지. 톰 하디 아주 적절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공군 입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남성 청취자분들. 그런 재미있는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재밌게 네. 묘사했고 이 아예 이 어떤 작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영국이랑 독일이 이제 계속 공중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6.25처럼 뭐 실제로 뭐 보병들이 백병전하는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네. 공중전이다 보니까 꼭 영국이랑 독일이 그 양쪽 수뇌부들이 체스를 두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 수 두면 저렇게 한 수 두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선전전, 홍보전. 그쵸. 네. 저는 처칠 연설도 이렇게까지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건 나치도 듣는 거고 독일도 듣는 거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듣는 거고 우리 국민도 듣는 거고 이런 걸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독일의 그 괴벨스 괴벨스가 달리 괴벨스가 아니구나. 이런 모략까지 생각을 해내. 가짜 영국 방송국을 만들어서 네. 별로 가짜 티 안 나게 영국 응원하는 척 방송을 하면서 은근히 공포심을 불어넣고 헛소문 퍼뜨리고 그쵸. 이런 선전전 같은 거 보면서 왜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구나 이런 그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 좀 눈여겨보신 어떤 선전전, 뭐 홍보전, 뭐 프로파간다 이런 거 좀 있으셨나요? 원래 전쟁에는 늘 그런 게 있어요. 뭐 네. 프로파간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도 항상 그렇겠죠. SNS를 통해 갖고 자꾸 흘리잖아요. 그게 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포스터 중에 그 왕관이 그려져 있고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써 있는 포스터. 머그잔을 요즘 많이 있고. 쓰죠. 네. 그게 원래 그 당시에 그 영국 네. 그 왕실에서 했었던 네. 포스터거든요. 프로파간다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공습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왕가라든지 아니면 귀족이라든지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영국 왕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사실 버킹엄궁도 공습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앞에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안 떠나요. 원래 피난하지 다른 않죠. 피난을 좀 가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네.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근데 이 왕실 가족들이 안 떠나고 다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상징이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피난 안 도망가면 안 간다는 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한 거죠. 우리도 여기 있다. 네. 같이 우리는 뭐 국민들과 함께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뭐 처칠도 사실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도 함께 합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포스터 하나가 지금 약간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네. 원래 그 포스터가 프로파간다용 포스터였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전시에 이렇게 용기를 많이 불어 넣어줬을 것 같은 문구예요.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무슨 이제 뭐 제3제국에서 사용하는 막 이렇게 웅장한 그런 문구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근데 듣다 보면 되게 단단하고 이게 그냥 어떤 뭐 전쟁뿐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의 어떤 태도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그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됐겠죠. 그렇죠. Come and carry on. 예. 예. 저희가 폭탄이 떨어지면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패닉에 빠지지 않고 무슨 태도로 이 폭탄을 맞아야겠냐 하면 Come and carry on. 아, 멋있는 문구 같습니다. 이것도 왕실이나 뭐 영국 수뇌부에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슬로건이겠어요? 그렇겠죠. 자기들끼리 네. 회의하면서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게. 야, 그 단어 킵으로 좀 바꿔봐라 뭐 이러면서 그게 아마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아, 한 그렇군요. 3개 정도 비슷한 시리즈가 있고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 Come and Carry On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정부나 이런 데서 정쟁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지 국민을 하나를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뭐 큰 선거 한번 벌어지면 사실 선거 캠프가 그 슬로건 만드는데 맞아요. 네, 몇 주는 보낼 것이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박사님이 여러 곡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타이밍에서 저희 뭐 들으면 좋을까요? 아, 이 타이밍에서요. 네. 사실은 이제 전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관련된 곡을 고르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약간 예. 그냥 좋아하시는 곡으로. 그냥 좋아하는 곡으로 네. 이제 날도 좀 더워지고 또 여름이고 또 그래서 약간 좀 여름풍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트로스 아이레스라는 아르헨티나의 그 누에보 탱고 그 연주를 누에보 하는 탱고? 예, 그룹인데 제목은 뽀에마라는 곡이고요. 뽀에마요. 예, 원래 이 곡은 되게 오래된 곡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는 20세기 초반에 나왔었던 곡이에요. 그 프란치스코 까나로라는 그 탱고 뮤지션이 작곡을 네.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히트곡이에요. 아. 이걸 갖다가 나중에 오트로스 아이레스라는 그룹이 약간 좀 이제 편곡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름에 들으면은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뽀에마라는 말은 이제 시라는 뜻입니다. 포인. 네. 아,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들으시면 뭔가 어디론가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희 뭐 화염과 화약 얘기하다가 바닷가에서 듣는 시 같은 노래 오트루스 아이레스의 뽀에마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폭격기에 달이 뜨면 읽으면서 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평상시에 하던 어떤 일은 고집스럽게 계속하고 또 와 이쯤 되면은 다들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막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별로 안 그렇고 그런 거 하면 또 뭐 사소한 거에는 또 이렇게 되게 집착하면서 대중들이 그거 못 잊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대중의 감정이란 게 참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그걸 또 잘 파악하는 게 뭐 그거를 이제 아마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저희가 표현하겠죠. 그런 게 또 이제 정치인들 혹은 또 이제 정치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시기에 이 사랑이 뜨겁게 꽃피어 오르고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예, 불륜도 엄청 많아졌다. 이 대목이 되게 재밌었는데 박사님 좀 눈여겨본 대목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되게 피로에 휩싸인 하루잖아요. 네. 언제 공습이 있을지 모르고 옆에서 누가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휴식을 주었던 것이 차였다. 차. 네.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는 루틴이다. 예. 왜 이런 이제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 네. 뭐 전쟁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정말 재수가 없어서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운이 좋아서 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저희의 통제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런 통제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에서 지켜나가는 어떤 루틴 네. 이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도 외부에서 큰 충격이 닥쳐도 나는 내 할 일 루틴을 하루는 했어. 네. 그 말인즉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이렇게 내 인생을 장악을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차를 마시는 행위 하나가 네. 뭐 독일군이 공습을 해갖고 폭탄을 터뜨려서 풍비박산을 만들더라도 내 지금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의 삶 자체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네. 티타임에 티를 마시겠다. 그렇죠. 네. 중간에 한번 그 차 배급량을 처칠히 줄이려고 맞아요. 하니까 네. 네, 결국 줄이긴 줄였는데 네. 네, 그냥 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막 별로 그 인간미 없어 보이는 뭐 교수라고 나오는 네, 캐릭터도 교수라고 나온 캐릭터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기계처럼 사는 네. 그 캐릭터조차 그 인물조차 처칠한테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영국 국민한테 이 차 배급량 줄이면 안 된다. 뭐 차에 대한 찬미가 막 몇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힐링의 어떤 포인트라기보다 그거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아직 나다. 네. 차를 마시면서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이 책이요. 조금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뭐랄까 좀 작가가 약간 교활한데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생한 어떤 현장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기대를 뭐 좀 충족시키기도 하고 이제 안 충족시키기도 하는데 그 뜻밖의 방향으로 충족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습 얘기가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2차 세계대전 저희가 결말은 알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군을 뭐 이렇게 되게 시원하게 패퇴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아직 전쟁 초반인 1941년에서 사실상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일담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이 1940년부터 1941년까지 그것도 41년 한 5월 정도까지가 집중적이고 뭐 진주만 공습은 12월인데 네. 이제 갖다 붙이는 식으로 딱 붙이고 그다음에 후일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영리한 장치인 것 같은 거예요. 기승전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와 1년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보이니까 너무 재밌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얘기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어느 나라나 뭐 역사가 있는 나라는 이런 드라마 어디에 1년을 발굴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나오겠죠. 네. 한국 현대사, 뭐 미국 현대사에서 1년을 꼽는다. 뭐 20세기, 21세기에서 박사님 만약에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서 그렇게 1년을 뽑아가지고 이 에릭 라슨 같은 작가를 기용해서 혹은 박사님이 직접 쓰신다 하면 어떤 해를 어떤 이유로 뽑으시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쟁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네. 한국 전쟁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 전쟁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1년 안에 농축이 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도 한 3, 4년 간 거 아닙니까? 1950년부터. 그렇기는 하지만은 네. 뭐 한국 전쟁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뭐 3일 만에 뭐 서울이 뭐 네, 함락을 네. 당하고 낙동강 전선에다가 인천 상륙 작전에다가 뭐 그다음 일사후퇴 뭐 이런 네. 다 하고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초반 1년에. 초반 1년에.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딱 맞는 거는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1950년 6월부터 51년 6월까지. 네. 되게 우울한 얘기죠. 좀 우울한 얘기지만, 네.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보여줬듯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네, 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려가갖고선 부산에서도 네. 학교를 좀 세워갖고서는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얘기할 게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영도시장 스케치 같은 거 좀 하고 그래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인천 상륙 작전에 그 긴박했었던 네. 이야기 정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그쵸, 작전인데 그쵸. 그걸 네. 성공을 시켰다라는 극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할 얘기가 정말 그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은 저희가 또 이렇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읽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의 이런 풍경을 몰랐던 것처럼 1950년 6월부터 51년 6월까지 좀 잘 그렇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반공교육 잔뜩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뭐 어렸을 때 배운 기억들은 뭐
탱크 아래에 무슨 학도병들이 뭐 수류탄 가지고 들어가고 뭐 너희도 잘하면 그래야 된다는 은근한 압박과 함께 압박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 그런 정도고 주인공은 오히려 평범한 뭐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성이라든지 네. 네. 그 시기를 헤쳐나가는 강인한 한국인 뭐 이런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아, 약간 옛날 드라마 여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나요. 언제적 얘긴데 그게. 미국 현대사에서는 언제를 뽑으시겠습니까? 미국 현대사에서 정말 1년 안에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그 해를 꼽을 거예요. 1968년. 1968년. 네. 케네디는 63년에 암살당했고 킹 목사가 68년에 암살당했죠. 아,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당한 네네. 그 해군요. 그리고 그때 이제 민권 운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네네. 또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 그 반전 운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경찰하고 충돌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이 당선이 되죠. 당선이 되고. 네. 아 이거는 진짜 어떤 60년대를 조망하는 딱 미국뿐 아니라 이 그렇죠. 서구의 60년대가 1968년 미국의 그 선거와 킴 목사 암살에 다 모여 있군요. 네. 뭐 히피즘도 이제 한참. 맞아요. 네. 그래서 요 해를 다룬 이제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네. Trial of Chicago 7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반전 운동 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흑인 민권 운동 하던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저질렀다 뭐 이래 갖고서는 이제 기소가 돼 갖고서는 뭐 하는 그 재판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해가 얼마나 혼돈과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 많았던가 그쵸.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1968년은 정말 사건이 많았던 그런 해고. 근데 진짜 중요했던 미국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해를 꼽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뭐래도 1941년 1941년 그리고 2001년. 2001년. 네. 2001년 9.11. 9.11. 1941년은 네, 진주만 전쟁, 습격으로. 진주만 습격. 네. 제가 생일이 12월 7일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 진주만 공습인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무 상관없는 TMI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저희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 벌써 1시간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1부 마무리하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하는 곡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네. 빌 에반스이거든요. 그래서 빌 에반스의 에밀리라는 곡이 있어요. 에밀리는 혹시 뭐 68운동이나 뭐 빌 에반스는 뭐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이분이 뭐 그렇게 그쪽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이 에밀리라는 곡은 정말 빌 에반스의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은데 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미소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저희가 이게 책과 영화는 뭐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열심히 얘기를 해도 노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럼요. 노래를 추천한다. 빌 에반스의 에밀리 듣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시점이에요. 국제 질서가 굉장히 불안한데 이 시점에 폭격기에 달이 뜨면 되게 의미심장하게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이 독일의 공습을 받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위태로운 상황을 담은 책 에릭 라슨의 폭격기에 달이 뜨면 너무 재밌는 책이니까 다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빌 에반스의 에밀리 들으며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윤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